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에 관련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정치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선이 되면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동안 선거 구민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진정한 대표가 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약속입니다. 저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또 선거구를 주기적으로 찾아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의 고민거리를 듣겠다고도 약속하였는데, 게다가 프랭클린은 독자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당 실력자들에게 과감히 맞서겠다고 맹세했으며, 특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웅변가가 아닙니다 라고 즐겨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웅변가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웅변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루즈벨트,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선거일이 왔고 개표가 끝났는데 프랭클린은 상대 후보의 완승을 거두었고 뉴욕주에 출마한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루즈벨트의 승리를 분석할 때 행운이 더해진 우연한 역사, 즉 공화당에서 진보파와 보수파가 분열한 덕분에 전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역사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전도 유명한 주 상원의원 후보에게 던진 후광과 가문의 막대한 재산에 힘입은 넉넉한 선거자금, 그리고 시골길을 달리며 유세한 붉은색 맥스웰을 언급할 학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 루즈벨트의 자질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이 그의 당선에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나 유쾌하고 사교적이며 매력에 넘치는 젊은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나은 선거 전략을 구사했고 더욱 열정적으로 선거구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유권자의 바람과 소망을 경청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야망을 정확한 표적에 쏟아냄으로써 원하던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주 상원에 들어가자마자 태머니파, 뉴욕시 태머니홀을 본거지로 하는 민주당 단체로서 종종 뉴욕의 시정상의 부패 정치, 보수 정치 비유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태머니파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어도 루즈벨트가 웨스트브룩 판사 사건을 계기로 부패와 싸우기 시작했듯이 프랭클린도 태머니파의 거두 찰리 머피와 푸른 눈의 빌리 시엔을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추천한 사건을 구실로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찰리 머피는 태머니파의 한 사람이겠죠. 그가 빌리 시엔이라는 사람을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추천한 그러한 사건을 구실로 이제 부패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해는 시내 전차 산업체와 결탁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패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이죠.
시헨의 지명을 반대하는 반란 세력이 하원에서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랭클린은 상원 의원으로서 머피의 선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반란 세력의 선언문에 가장 먼저 서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변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네요. 프랭클린의 집은 의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반란 세력이 회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행운에 개인적 매력과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더해지면서 프랭클린은 초선이지만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모임의 대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삶에서 지금처럼 재미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 모임의 단결심은 밤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났는데 의원 20명의 유대관계는 서로 유대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모습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 이 빌리 시헨을 연방 상원의원으로 추천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이 20명이, 그러니까 개혁파 의원들이겠죠, 모여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원래 그 정통 그 계파에 반대를 하면서 작전 회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이러한 시간이 루즈벨트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300~400명 되는 의원 중에 20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집단적인 어떠한 거대한 악에 대항하여서 함께 뭉쳤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뭉친 사람들이 서로 또한 즐겁게 이 일들을, 정치 활동들을 해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서로 단결하여서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면은 그 파워가 정말 당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파워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하나의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그러한 방향, 당의 전체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신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즐겁게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체면만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을 그렇게 기획하면서 이 정치 활동을 즐겁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정치 가운데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상당히 호응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담배 연기가 공중에 맴돌았고, 또한 야영지에서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은 군인들처럼 둥그렇게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기운을 얻고 언론의 주목이 한층 또한 대담해졌으며, 머피가 시헨의 지명을 철회한 후에도 루즈벨트는 타협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시헨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추천되는 것, 지명이 철회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피가 시헨의 후임으로 제안한 인물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것이죠. 당시 올버니에서 노동조합을 대신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프랜시스 퍼스킨은 그때 젊은 루즈벨트가 무척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루즈벨트가 난간 뒤에 서서 자신이 옳다 하면서 2~3명의 상원의원과 언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루즈벨트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오므린 채 살짝 벌린 작은 입, 넓어진 콧구멍, 꼿꼿하게 세운 머리, 안 들은 걸로 하겠소 라고 하는 냉담한 목소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루즈벨트의 어떤 정치 활동의 모습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년 뒤에 루즈벨트는 자신이 허킨스에게 인정했듯이 정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는 정말 끔찍하게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젊은 시절의 시오도어처럼 프랭클린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오만함이 지나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오도어처럼 프랭클린도 몰락의 길로 치달았으며 3월 말쯤에 즉 전쟁이 시작하고 3개월가량 지나자 반란 세력도 지쳤던지 이제 분열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일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3개월가량 지나고 막 하자 서서히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뭉쳐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또 자신의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뭉치고 필요에 따라서 흩어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머피가 제임스 앨로이시어스 오거먼 판사를 후보로 제시했을 때 오거먼이 태머니파에 속했지만 독자적인 경향을 띄었기에 반란 세력 중 다수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전쟁을 끝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거먼 정도면은 뭐 판사 출신이고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그만하자 이런 반란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논쟁을 그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오거먼도 시행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루즈벨트는 패배를 승리라 칭하며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피가 절제돼 되었을 것이고 당이 한 단계 발전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루즈벨트가 자화자찬하면서 그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승리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종결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그의 정치력은 빛났지만 회의를 주도하던 실질적인 힘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루즈벨트는 접근법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어더 루즈벨트가 그랬듯이 프랭클린도 다른 파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타협해 나가는 그러한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항상 타협이죠. 이해관계의 타협이고 이 가운데 또한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윌리엄 월버포스가 영국 의회에서 이제 노예법을 폐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이제 거의 평생 걸렸는데 이것이 반대파와의 어떤 논쟁과 또 일정 부분 타협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 정치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태머니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고 과거처럼 그들 모두가 부패했다고 싸잡아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대다수 태머니파 의원이 선거구의 보통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구해주거나 도움과 위안을 주며 선거구민의 당면한 요구를 채워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태머니파와 함께 바우어 리어파라는 그런 다양한 이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파가 이렇게 존재하는 계파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우어 리어파의 실력자인 빅팀 설리번과 태머니파가 사회보험에 의한 노동자 보상금 주 54시간의 노동 우리는 이제 주 40시간인데 54시간의 노동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성 참정권 등 다양한 진보적 입법 활동을 앞장서서 지원했기에 이런 부분에서 프랭클린도 결국 그들과 손을 잡아야 했는데 프랭클린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신속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표를 얻어서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타협과 밀고 당기기와 또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시행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영향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젊은 십자군 기사가 태머니파에 맞서 싸운다는 소식이 언론에 폭넓게 다루어지면서 민주당 출신 신임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눈에 프랭클린이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이 거대 세력과 함께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대통령도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프랭클린을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윌슨이 대통령 취임 후에 보름이 지나지 않아 프랭클린에게 해군성 차관보라는 탐나는 직책을 제안했는데 프랭클린은 그 제안을 받고 얼마나 바라던 자리였던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았다. 이게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그 소식보다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은 세상에 없었다. 항상 나는 배를 사랑했고 해군에 대해 공부했다. 해군 차관보는 내가 진정으로 차지하고 싶은 자리였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세라는 프랭클린이 바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유전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세라는 프랭클린의 이제 어머니죠. 그녀의 할아버지가 동양까지 항해한 멋진 모습과 빠른 속도로 유명하던 미국 쾌속 범선이 선장을 지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프랭클린은 유난히 바다 이야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13살에 아버지에게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해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야 하기에 외아들을 둔 부모로서는 허락하기 무척 힘들다는 제임스의 솔직한 말에 프랭클린은 해군이 되는 걸 단념했다는 것입니다. 해군 되면 이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우리나라 해군들도 제 친구도 이제 해군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왔다가 영국으로 갔다. 이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니까 한번 나가면 3, 4개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족들도 못 보고 아무튼 그렇게 떨어져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 아버지 제임스가 내가 이걸 허락하기 굉장히 힘들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프랭클린은 그때 이제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진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안 가고 하버드에 갔다는 것이죠. 그 진학한 후에도 프랭클린 해군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중고 서점들을 순례하면서 해군사를 다룬 서적과 필사본을 수집했으며 그렇게 수집한 책이 22,500권에 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윌슨이 제안한 해군 차관보라는 직책은 그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그러한 직책이었고 해군성 차관보는 대통령직을 향한 사다리에서 프랭클린을 한 단계 더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25세 법률회사 동료들에게 야망을 털어놓았듯 대통령직은 그가 머릿속에 남몰래 그리던 그러한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비평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프랭클린이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하게 된 어떤 배경과 과정과 그가 시행 사건을 통해 우드로 윌슨의 눈에 띄게 된 것, 그리고 그 결과 해군성 차관보로 임명되기까지를 자세하게 다루어서 대통령직으로 나가는 길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대통령의 길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따라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어떤 희망이 좌절되었음에도 리더십으로 성장을 이끄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가 어떤 태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루즈벨트에게는 해군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어떤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걸 포기한 거죠. 일종의 그 자신의 어떤 꿈을 한번 접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떤 충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즈벨트는 그거를 놓고 그 하버드 대학교를 진학해서 하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루즈벨트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것을 막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가장 비슷한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유연한 태도가 아닌가. 유연한 태도를 가진
그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안 될 땐 깔끔하게 내려놓고 다른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유연한 그러한 자세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고집을 이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이고, 자신의 고집. 결국 이게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왜냐? 왜 욕심을 버려야 되냐? 그 이유는 이 리더십이 되면은 제임스 맥그레오 번스 교수님께서 또 강조하였듯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데 리더가 자신의 욕심이 강하면은 사람들의 욕구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키워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임파워먼트, 권한을 부여하거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 이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어떤 욕구로 일치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 이 리더의 욕구와 팔로워의 욕구가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욕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꿈이 좌절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법조계 진출하겠다 이런 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좌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법대에 진학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회사로 취직하는 방향을 했죠. 이제 이렇게 뭐 의사가 되고 했지만은 결국 못 가고 이제 다른 약사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주변에 있고, 그 굉장히 잘 간 경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길이 있지만 자신 능력이나 상황이 안 되면은 옆으로 다른 길로 선택해서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러한 방향과 목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질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의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어떤 낙심을 겪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리더에게는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은 보통 어떤 실패를 겪는 게 아니거든요. 링컨도 한 8, 9번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도 자신의 노예 폐지법 이것이 거의 매번 회기 때마다 그게 부결되고 폐지되고 이런 좌절을 겪잖아요. 이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겪다 보면 이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그걸 포기해버리는, 지쳐버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다시금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고 또한 이 가운데 유연한 패드를 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이것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루즈벨트가 해군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이
해군성 차관보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그가 시어도 루즈벨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평론가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가는 길을 쭉 보니까 그게 삼척벌 되는 거죠. 시어도 루즈벨트가 갔던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랭클린이 대통령을 지금 향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평론가들이 인지를 한 것이죠. 실제로 시어도도 프랭클린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유서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 근무했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다니 재미있구나. 너도 그 자리를 마음껏 즐길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신문 발행인을 지냈고 민주당원으로 오랜 정치 경력을 지닌 조지 퍼스 데니얼스 해군성 장관 아래서 차관보로 7년 동안 일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정치 이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급자로 처신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프랭클린에게 무척 낯설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며 리더로서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인 겸손함이 여전히 부족했다. 이 겸손함. 항상 이게 정치인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유망한 젊은 정치인에게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 바로 이런 트레이닝을 이 해군성 장관 조지 퍼스 데니얼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조지 퍼스 데니얼스는 프랭클린보다 20살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해군의 의례와 또한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해군선 장관의 권한을 무척 조심스레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긴장관계를 풀었던 공손한 남부인답게 데니얼스는 신중히 행동하면서 핵심적인 상하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 관계 중심이었던 스타일의 리더십인 것이죠. 데니얼스. 한편 프랭클린은 천성적으로 행동가였고 변덕스러운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행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까닭에 데니얼스를 시대에 뒤처진 잔소리꾼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루즈벨트가 보기에는 이 데니얼스가 하는 일도 늦고 말도 느리고 그리고 한 행동도 느리고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더 능력이 좋아 보이고 사실상 리더십이 더욱더 빛나 보이는데 이 위에 있는 이런 답답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이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데니얼스를 만나서 리더로 따르려니 이 속 터지고 자기 배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너에게 그 부인에게 말조차 지극히 느리다라고 투덜대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어느 날 저녁 만찬장에서 프랭클린은 데니얼스를 경멸하는 발언을 쏟아냈기도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내무부 장관 프랭클린 레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부끄럽지 않나? 데니얼스는 자네 상관이야. 그에게 충성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거야 라고 따끔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프랭클린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자신의 삶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랭클린 레인이 지금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잘 알고 그의 교만함을 저까지 탁 찔러준 것이죠. 이런 어떤 옆에서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 주변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레인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며 그때부터 프랭클린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삼갔고 데니얼스가 해군 예산을 결정하는 세출위원회 위원들과 차분하게 맺어간 친밀한 관계의 중대한 가치를 결국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늘 노는 것 같아.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 밥만 많이 먹고 다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루즈벨트는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데니얼스가 다양한 의원들과 또 다양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던 그 관계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작용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해군성 장관으로서 데니얼스는 전반적인 해군 정책, 함대 배치, 의회와의 관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데니얼스는 정책을 다루는 데 집중한 반면 유일한 차관보였던 프랭클린은 해군성의 행정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해군성은 직원이 6만 5천 명이었고 예산이 연방 진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었던 것이죠. 미국 예산의 20%.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보급품과 설비를 조달하고 군함과 그러니까 이 배들이 군함들이 정박하는 군함과 해군 조선소 및 군무원을 감독하는 게 프랭클린의 책무였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일상적인 관료적 업무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더 크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춘 군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투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의 업무를 재편성했다는 것이죠.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던 31살의 젊은 차관보가 해군성 행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그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변화를 주도하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 관리자적인 리더십, 관리형 리더십과 두 번째는 이 변혁적인 리더십, 머십이 이 동시에 루스벨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형 리더십으로서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고 변혁적 리더십으로는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균형 잡히게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예를 들면 하나의 어빌리티, 능력, 하나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감정, 이모션이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카리스마가 속할 것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능력과 어떤 자질,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이걸 동시에 갖춘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프랭클린과 데니얼슨은 그 시작은 불미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둘 다 유익했던 생산적인 업무 관계와 평생의 우정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둘이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업무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시너지, 코어워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올바른 답을 구하려면 프랭클린의 유명한 16급 기질에만 의존하지 말고 빠른 판단력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그의 지력까지도 다루어야 하며 그는 복잡한 조직에서 처음 일하면서 지력도 결코 이류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해군성에서 그의 어떤 지적 능력이 입증되었다. 단순히 사람 좋고 관계 잘 맺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탁월하였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조직에 처음 일하면서 바로 이러한 능력을 증명해 보였는데 그로톤 기숙학교와 하버드 대학 그리고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에서 사용된 잣대로는 그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올바로 평가할 수가 없었고 거기서 이제 법정을 외우고 법리적인 것만 다루지 이런 다양한 복합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도 없는 거고 배우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내는 능력과 정보를 남달리 신속히 흡수하는 능력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법학대학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또한 어떻게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내는 그런 캐치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능력이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상냥하고 외형적인 태도에 감춰진 까닭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군성에서 루즈벨트를 상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똑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해군성에서 행정관료로 일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자 그의 본 행정적인 그런 능력, 지력, 또한 스피드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좋고 법만 많이 알고 유대관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탁월한 그런 리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해군성이 굉장히 루즈벨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중 하나의 베이스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한 해군 소장은 루즈벨트는 번뜩이는 두뇌의 소유자로 묘사하면서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속도에 숨이 멎을 정도였다. 지극히 복잡한 문제도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파악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함대 규모와 역량 및 6만 5천 명에 달하는 병사와 군무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고 프랭클린은 사무실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여 놓았는데 색핀들은 모든 군함의 위치를 가리켰고 군함이 이동할 때마다 색핀도 움직였는데 다른 핀들은 해군 조선소와 군함, 보급소 등에 고용된 군무원의 소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해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커다란 그러한 지도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핀을 꽂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핀을 보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는 해군을 죽은 나뭇가지로 채워진 빈사 상태의 관료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였다 라는 것이죠. 또 모든 구성원이 제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거대한 조직을 머릿속에 그렸고 그 결과 미 해군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강의 해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의 해군성에서의 활동들을 기술하면서 그의 리더십에서 보충되어야 할 겸손이라는 덕목을 배우는 기회였음과 그의 지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음을 잘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있어서 겸손의 자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겸손. 왜 이것이 리더십에서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잖아요. 경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에 다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는 사실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식 세계라면은 사실 이 욕구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이 개인의 상황 가운데 바로 이러한 심리학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프로이드잖아요. 뭐 에고, 슈퍼 에고 나오죠. 슈퍼 에고. 집단적으로 역시 집단적인 하나의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어떤 리더십은 사람들의 무의식 쪽에 가지고 있는 이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시대적인 욕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런 리더십과 정치인들은 물론 그 가운데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변에 있는 이 욕구들을 알고 계속 이거를 터치해주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오래가고 높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이러한 내면적인 이러한 욕구
이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욕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정치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이 무의식적인 욕구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내려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근데 이렇게 겸손해지기 쉽지 않죠. 그냥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본 그러한 경험이 가장 좋은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한 억압받고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정말 죽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그 사람들처럼 자신도 노예의 그런 입장에 가본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가장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겸손의 자질은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삶의 여정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정치인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겸손의 자질들을 점차 갖추어 가고, 또한 대중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의 무의식 저변에 흐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바로 그들의 욕구를 권리화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런 정치인들일수록 바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럼 해군성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직무실에 있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일급 봐도 루즈벨트의 눈에는 불필요한 해군 조선소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범선 보수를 위해 마련된 곳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유지할 뿐이어서 운영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그런 쓸모없는 조선소를 무작정 폐쇄하지 않고 현대화된 해군에게 필요한 선박과 장비를 제작하는 특화된 공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계획을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것은 창조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새로운 방향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이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는 함대에 사용되는 밧줄과 닷과 사슬은 보스턴 조선소에서 제작되었으며, 순양함은 필라델피아, 잠수함은 과학 구축함은 노폭에서 건조되었고, 이는 잠재적인 전쟁을 대비해 평화기 해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이 덕분에 루즈벨트는 또한 살림꾼이다, 이코노마이저다, 살림꾼이다 라는 그런 평판을 또 얻었다가 점점 평판이 커져갑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기존 관료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도입했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전속 부관을 모집했으며 관리 업무의 기계적인 부분을 믿고 맡길 만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루즈벨트는 찰스 메카시를 보좌관 겸 개인 비서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메카시는 여러 행정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데다 해군의 전통과 관례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루즈벨트는 금세 메카시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메카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차관보님처럼 노련한 경영자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할 사소한 일거리와 직접 처리해야 할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랭클린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할 어떤 사소한 일거리와 아니면 직접 처리해야 될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잘 분배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루즈벨트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프랭클린은 메카시의 노련한 관리에게 존경받은 덕분에 해군성 구조를 개혁하는데 간부 관료들의 협력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카시가 굉장히 노련한 그런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카시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관리, 리더급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메카시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싹 다 이 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해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원만히 시행하려고 자신의 사람이던 49세의 루이스 하우를 영입했다는 것이죠. 하우는 뉴욕 헤럴드의 뛰어난 기자였고, 특이한 외모에 항상 담뱃재로 뒤덮인 구겨진 양복을 입고 다녀 땅의 요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가느다란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검게 그을린 고양이라는 그런 이름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별명들을 얻게 되었다. 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이죠. 하우와 루즈벨트는 시헨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지명되는 걸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처음 만났는데, 둘은 서로에게 곧바로 끌려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하우는 루즈벨트에게 일생을 바쳤고 그때부터 사반세기 동안 그들은 이틀 이상 떨어졌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우는 루즈벨트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가차없이 루즈벨트를 비판하고, 또한 일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싹싹하고 낙천적이던 루즈벨트는 대립을 대체로 싫어했지만, 하우는 천성적으로 냉정하고 냉소적이었는데, 게다가 상대와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걸 좋아했고, 하우는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제시하며 루즈벨트의 자존심을 꺾고 태만함을 나무라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언제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도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하지만 하우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 일이 제대로 풀리면 루즈벨트의 공으로 돌렸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잘 되면 루즈벨트가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건 내가 한 겁니다. 굉장히 이런 정말 부하, 이런 사람이 같이 있다면 정말 일하면 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루즈벨트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냉정하고 또한 굉장히 사력 있게 행동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나태한 관료 조직을 더욱 확장하고 준비된 조직으로 바꿔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 후에도 제약을 해결하는 그만의 고유한 방법이 되었는데, 법규를 우회하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든 선례를 파괴하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지략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해결책이 있다. 이 긍정적인 파지티브하죠. 에모리 랜드 제독은 그 시기의 루즈벨트를 회고하면서 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예컨대 무엇인가가 벽에 달라붙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것을 벽에 내던졌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달라붙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벽에 달라붙지 않으면 자신의 실수를 주저 없이 인정하고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규 때문에 정부가 한포를 상선에 판매하지 못하자 루즈벨트는 한포를 판매하지 않고 적당한 채권을 받고 빌려주는 책략을 구했다. 그러면 렌트해줄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책략은 훗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시행된 역사적인 무기대여법, 랜드리스 무기대여법, 이것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만들어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대여법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3월 미국이 연합군의 군사 원조를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고 미국은 연방국 측의 병기창이 되었으면서도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다만 미국 방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라에 무기를 대여할 것을 결정했고 이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무기 대여는 미국 참전 후 더 활발해졌고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무기 대여법으로 루즈벨트의 책략이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에게는 기발한 상상력과 제약을 우회하는 유연한 기법 이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심적인 방법도 과감히 시도하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보는 것, 트라이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해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의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한포와 군수품과 장비를 공식적으로 주문했다는 것이죠. 의회 더 안 떨어지면 어떡해? 이 걱정 안 하고 그냥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들은 그의 말만을 근거로 주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이를 추진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즈벨트는 자신의 대담한 책략이 불법으로 판명나면 99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겠다라고 과장되게 선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과장도 떨고 이렇게 허풍도 부리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미국인의 생명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들 절차들 물론 그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 기다리다가는 결국 미국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책임은 내가 감당하고 무기와 구수품들을 주문하는 바로 이런 하나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리더십 모습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의 준비성은 무척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맥킨리 대통령과 당시 해군성 장관 존 데이비스 롱의 정책에 반대하며 시어도어가 스페인과의 충돌에 대비했듯이 프랭클린은 훗날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5년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하고 2년 뒤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자 루즈벨트는 항명자라는 비난의 덫에서 벗어나 성견 지명을 지닌 예지자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예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지금의 어떤 평판과는 상관없이 향후를 바라보면서 그냥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는 항명자다. 저 사람은 반역자다라는 그런 수많은 비판과 어떤 공격과 아니면은 어떤 비웃음과 냉소와 조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견뎌낼 만한 어떤 그러한 역량을 루즈벨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연한 태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딱딱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쉽게 부러진다면은 이러한 압력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유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런 말을 들어도 혼란이 와도 어떨 때는 똑바로 가다가 어떨 때는 우회에 가다가 막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자기가 결국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이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이다. 우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다루었듯이 바로 이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을 루즈벨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면서 결국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공부했을 때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군에 필요한 군수품을 착실히 비축해둔 프랭클린의 준비성에 감탄한 윌슨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프랭클린을 초대했고 눈을 찡긋해 보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윙크했다는 것이 이렇게 윙크 보이고,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군수품을 비축한다고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하더군. 그러니까 자네가 준비해둔 군수품을 육군과 나누도록 하게 라고 이렇게 말했고, 프랭클린은 전쟁에 미리 대비한 해안으로 조지 펄스 데니얼스 해군성 장관만이 아니라 윌슨 행정부 전체로부터 이제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해군성에서 쌓은 행정 경험은 관리 능력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그런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요, 또한 실제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원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들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파업하거나 태업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위에서 잘한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필요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페이스가 큰 그런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차관보로 임명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프랭클린은 워싱턴 해군 조선소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들을 방문하고 자신이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들에게 해군 고위층과 정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바로 이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태도입니다. 프랭클린은 그들에게 불만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오고 순전히 대화를 위해 찾아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 이게 오픈, 열려있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는 조선소와 군항 등 방문하는 모든 곳의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 노동총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이라고 하는데 AFL에 소속된 기계 기술자들에게 그의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차관보로 일하는 동안 해군성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 노동자가 일했는데 단 한 건의 파업도 없었고, 결국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루즈벨트의 해군성 재임도 끝을 향해 다가갔으며, 그는 데니얼스에게 정치 교육에서 멘토 역할을 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장관님은 저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천둥 벌거벗 순이처럼 들뜨지 않고 현실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없는 데니얼스와 같은 그러한 할아버지 장관이 이 루즈벨트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10년 전 주의원 후보로 낙점된 데 행운이 있었듯이 1920년 38세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는데도 큰 행운이 그에게 작용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날 뉴욕 헤럴드에 소개된 39명의 잠재적 부통령 후보 명단에는 루즈벨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1920년 여름쯤 여론은 민주당의 등을 돌린 뒤였고, 우드로 윌슨은 뇌졸중으로 고생하며 백악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가 병을 백악관에서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한 8년 동안 전쟁과 진보적 개혁에 지친 미국인들은
이제 공화당이 내건 정상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normalcy. 사람들의 여론이 바뀐 것이죠. Return to normalcy 라는 선거 구호처럼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또한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마치 물결과 같아서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지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이게 항상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상이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이 힘의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의 어떤 역동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아주 종합적인, 굉장히 어떤 두뇌 플랫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과 해안에 필요한 그러한 행위,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전쟁을 겪으면서 해군성 차관보로 전략물자를 비축하는 등의 공적을 통해 결국 우드로 윌슨 행정부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에 있어서의 장래에 대한 해안과 준비성이 필요한 이유 및 효과는 무엇인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 리더십이 무엇보다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통찰력은 결국 사람들이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형적 리더십에서 첫 번째 요건인 이상화된 영향력, Idealized Influence는 바로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적용되고,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장래가 보였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루즈벨트도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상황들과 이러한 모든 정세와 이러한 여건들을 보면서 해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걸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을 통찰로 앞으로 내다보고, 그것을 위해서 7년 풍년 때의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것, 바로 이러한 하나의 성경의 그런 해안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서 욕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비축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해안이 리더십에게는 꼭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루즈벨트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고 있고, 가상화폐에다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죠. 제가 아는 회사들도 주가 다 올랐어. 이렇게 막 붕 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게 계속 붕 뜰 것이다. 계속 투자해라.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하고 당장에 이렇게 수익 창출해가지고 돈 버는 것에만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건 결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붐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이 붐이 꺼질 때가 있고 또 경기가 하강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붐이 아주 커졌을 때는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순식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나 위험 사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과 어떤 그러한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해안을 지금부터 통찰력 있게 가지고 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스테이블하게 나가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말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경주에서 이제 제 고향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 거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그러한 단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국가별이 아니라 경제 단위의 어떤 모임이라는 것.
근데 거기서 이제 향후 앞으로 올 AI라던가 또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부분, 방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각국 정상들도 오고 이런 일 기회가 될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AI 분야에 거기 이제 포럼 같은데 같이 이제 거기 참여해서 좀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는데 좀 이러한 중요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통찰력을 가진 그런 세계 각국의 그런 정말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며 또 앞으로 장기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꼭 나와야 된다고 이번에 꼭 나오고 이 관세 문제와 또 이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책과 또한 경제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기회를 결코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좀 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런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고 그 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을 또 어려주기부터겠죠.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제 가을이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며칠간 또 이렇게 좀 서늘한 그런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건승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가을에 또 정경을 누리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